미국 은행 16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결국은 또 이제 파산에 임박했습니다. 지금 대형 은행들이 사주거나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서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은 이걸 딱히 악재로 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생각도 있고, 오히려 이걸 호재로 봐서 야 이제 이거 봐라, 은행 계속 터지는데 이거 연준이 긴축할 수 있겠냐 하면서 긍정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 봐라 은행 위기 이제 시작인데 자꾸 이렇게 설레발 희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팽팽한 의견인데, 일단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들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게 뭐 빅테크 실적 안 나올 거다 하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마소, 모범생 마소가 서프라이즈 7.5% 한지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요. 이 정도면 마소는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변동성이 작은 주식인데 최고점에서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마소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뒤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메타도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번 주 나스닥 랠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드캐리 멱살 잡고 올렸습니다. 참고로 메타가 올해 수익률이 2배입니다. 와, 100%. 올해 S&P 500 나스닥 중에 아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예요. 엔비디아 꺾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점에서 40% 가까이 빠져있지만요. 그리고 테슬라도 요즘 좀 잠잠해서 그렇지 올해 수익률은 33%나 됩니다. 보시면은 빅테크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20-30%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빅테크 덕분에, 정확히는 메가테크죠, 거의 탑7 덕분에 강세 보였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게 강보합 1% 정도 살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미중 갈등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홀로 약세였습니다. 보통 빅테크랑 반도체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 주는 반도체가 좀 약세였습니다. 이런 점들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채팅창에 이 쏠림 현상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과 빅7, 그러니까 기술주 쏠림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나스닥 22% 상승, 근데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러셀 2000 같은 지수는 고작 1%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지금 계좌 별로 변동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들, 파산한 지역은행들 포함한 지역은행주 지수는 저점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쇄 파산 우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탑2 비중, 지금 애플 마소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요. 애플 마소가 시총 1, 2위죠.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코로나발 유동성 버블이라고 했던 그 시점보다도 지금이 더 탑 1, 2의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 침체 온다 이런 말 정말 무색할 정도로 애플 마소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주식들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직전에 고점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높습니다. 기술주 쏠림 현상 장난 아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탑7이라고 하죠. 앞에서 보여드린 이 주식들의 올해 증시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순서대로 시총이 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애플, 마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순으로 올해 나스닥과 S&P 500의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식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걸 나타낸 그림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 주식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계속 탑7이 살려주고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이. 그래서 항상 희한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증시가 좋다 우스갯소리 말씀드렸는데, 진짜 요즘 증시 분위기가 침체니 긴축이니 웬만한 악재는 다 은행이 파산한다 그래도 증시가 오르니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짤이 또 돌고 있고, 그래서 실적 발표들 쭉쭉쭉 했으니까 개별 주식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소. 제가 또 마소는 걱정하지 마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역시 실적이 너무 좋고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안 그래도 잘하는 애가 무기까지 하나 더 장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역시 실적도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다가 돌아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더 떨어진다고 하더니 여기 성장률이 돌아섰고, 실적도 순이익도 계속 감소하다가 역성장 한 번 하더니 딱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했다, 빅테크 돌아섰다라는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완전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소의 주가의 급등에 힘을 실어준 건 AI 덕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요, AI가 회사 수익을 견인할 거다. AI 수익이 추후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테슬라의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마소도 AI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챗 GPT부터 오픈 AI 회사에 대규모 투자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 시장은 진짜 크게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실적 발표 후에 AI 관련 컨퍼런스 콜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AI를 얼마나 좋게 잘 활용하느냐, AI로 돈 얼마나 잘 벌 수 있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니 뭐 PC 게임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은 없고, 이제 차세대 동력 AI 얼마나 잘 쓰냐, 시장을 장악하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본업도 워낙 잘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나 오피스, 사무용 툴 이런 것도 워낙 잘하고 있는 모험생 마소가 새로운 무기까지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1등이 애플이거든요. 시총 1등 애플. 애플하고 마소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마소 급등해가지고 애플이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거든요. 1등하고. 목요일날 애플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애플이 또 더 도망가느냐, 애플이 쉬어갈 동안 또 마소가 한번 잡느냐 한번 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마소 비중이 좀 더 높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소를 응원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3등인 알파벳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못 올라오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2등의 독주 랠리입니다. 마소가 AI마저도 알파벳 광고 점유율 그리고 차세대 AI 동력까지 뺏어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기대가 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특징이 메타였죠. 메타가 12% 오르면서 여기 갭상승, 그러니까 완전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40% 빠져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이 2021년부터 쭉쭉쭉 성장률 둔화되다가 역성장하다가 4분기 만에 돌아섰고요. 드디어 메타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쭉쭉쭉쭉 줄어들다가 이번에 해고 엄청 했잖아요. 메타가 대량 해고에 비용 절감 엄청 집중했는데, 특히 저커버그가 올해는 효율성에 해달라고까지 강조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해서 마진을 지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마진율이 반등, 첫 반등입니다. 쭉 하락하다가 25%로 반등하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메타도 AI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와 중국 덕분에 살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전체적인 이용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회복하면서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광고 실는 광고주들이 많이 돌아왔대요. 중국 광고주분들이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이게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말이죠. AI를 도입했더니 확실히 광고 효과가 좋더라. 인스타나 페이북이 주력인데 이쪽에 수익 효과를 많이 받고 이제 AI로 최적화시키니까 체류 시간도 늘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 AI 잘 써먹으면은 광고주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메타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도 계속 비용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미 직원의 30%를 잘랐는데 더 자를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말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으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AI가 좋으니까 지금 회사명 바꾼다는 얘기가 계속 유머처럼 나오죠. 약간 루머 아닌 루머인데 진짜 바꿀지는 아직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와 AI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AI에 집중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메타버스도 좋아하고 AI도 좋아한다. 둘 다 반반 좋아한다라고 양다리를 약간 걸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메타에다가 I만 붙이면 맷 AI거든요. 그래서 회사명을 메타 I, 그러니까 맷 AI로 바꾸냐 뭐 이런 루머도 있는데, 좀 가능성은 당장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저커버그가 AI에 완전 꽂혔다고 합니다. AI 전담 부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돈이 되니까 단기로는 AI가 돈이 되고 중장기 프로젝트는 메타버스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버스 안 접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 손실 확대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알파벳은 주가가 조금 조용하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데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좀 약하고, 순이익도 마이너스를 줄이긴 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턴어라운드는 아니라서 시장에서도 지금 마소처럼 당장 회복은 아니고 좀 다음 분기까지 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하락은 방어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당장 오를 만한 모멘텀, 성장 동력은 약간 안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유튜브도 역성장, 주요 광고 사업도 역성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 광고도 보합, 아주 살짝 미미한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환호하지 못했고, 클라우드는 성장했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규모 해고 이런 거 지속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막 스테이플러도 아낀다 그랬잖아요, 구글이. 그래서 일단 겨우겨우 방어는 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실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이 지금 약간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 게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딱 1년 전에 작년 4월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실적 안 나오는 걸 방어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은 애플 다음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사주 매입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애플인데
이번에 알파벳이 그 다음 규모의 700억 달러면 거의 뭐 90조 원 넘는 엄청난 돈으로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더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업이나 좀 성장 동력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이런 비용 절감과 주가 방어 전략을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이렇게 배당을 늘리던지 자사주 매입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또 주가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처음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 본업에 비하면 비중이 작고 본업인 광고, 유튜브 수익도 역성장입니다. 확실히 유튜브 수익이 코로나 때 성장하고 그 이후로 정체입니다. 하락세입니다. 넷플릭스한테 따라잡힌 이후로 유튜브 수익이 역성장 나니까 광고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광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사업이 돌아서야 알파벳 구글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광고주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아마존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팩트를 말한 거니까 1, 2, 3월까지는 클라우드가 좋았는데 4월부터는 갑자기 기업들이 클라우드 수요를 줄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10% 급등했다가 갑자기 장 마감한 그 이후에 마이너스 2, 3%까지 돌아섰습니다. 엄청난 변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실적 지금까지는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핵심 먹거리가 클라우드거든요. 전 세계 1등 클라우드 회사 이 아마존이 성장세가 여기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음 실적 때는 성장세가 10%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팍 붙고 있습니다. 지금 마소나 알파벳은 20, 30%대 성장을 전망하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지금 아마존의 먹거리가 현금 흐름 만들어내는 캐시카우가 클라우드인데 얘네들 좀 부진한 거 보니까 마소나 알파벳한테 혹시 뺏기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다. 그래서 알파벳하고 아마존 둘 다 당장 주가가 막 뭔가 급등하기는 요인이 부족했다 보입니다. 제가 봐도 조금 더 박스권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는 뭔가 당장의 긍정적인 호재가 좀 보이진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더 떨어질 것도 좀 애매한 상황, 박스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이고요. 30%, 두 번째가 마소 23%, 세 번째가 알파벳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에 끼는 우려가 점유율이 점점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 마소랑 구글이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알파벳이. 그래서 마소랑 알파벳 성장세는 계속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 3사가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우려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완전 꽂혔는데요. 투자자들도 다른 건 다 이제 필요 없고 AI 얼마나 잘 하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AI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냐를 카운트한 건데요. 아마존이 AI 언급을 최저로 했습니다. 11번밖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65번, 65번, 메타는 57번, 57번, 마이크로소프트는 53번, 5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 AI 코멘트를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많이 언급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도합으로 빅테크가 AI 언급만 200번, 이 4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AI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기사 제목도 보시면 해고를 4만 명 이상 했는데 이 해고에서 아낀 돈으로 AI에 때려받고 있답니다. 지금 AI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또 다음 성장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나 기존 먹거리는 침체나 이런 경기 둔화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차세대 먹거리에 지금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완전히 우리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돈 아낀 거 갖고 AI 때려박겠다. 메타도 지금 거의 모든 지출을 AI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좋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도 AI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언급 횟수. 아마존은 지난번에도 AI 언급 안 했고 이번에도 되게 적게 해서 별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아마존 AI 뭐 안 해? 이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된 흐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소, 메타가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알파벳,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실적 선방하는 쪽이 빅테크랑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주주분들 계신가요? 요즘 신고가 뚫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빅테크만 쏠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들어보셨을 법한 펩시, 코카콜라, 맥도날드, 허쉬, 초콜릿 만드는 기업이죠. 스타벅스 52주 신고가. 요즘 주가 흐름 진짜 좋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이 가격 인상, 이래서 인플레는 이런 주식들이 좋나 봐요. 그 버핏이 왜 코카콜라 이런 걸 사랑하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번 주에 뭐 빅테크 저리 가라로 많이 올랐습니다. 몬델리즈라고 하는 식품, 음식료, 이게 다 배당주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도 최고점 바짝 붙었고요. 스타벅스도 이제 고점까지, 최고점까지 10%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요즘 조용히 오르더니 주간으로도 엄청 오르고, 펩시도 신고가 바짝 붙었고요. 맥도날드 신고가 거의 붙었고, 치폴레라고 하는 외식 레스토랑도 신고가 바짝 붙어있고요. 몬스터 베버리지, 뭐 탄산음료 이런 거 파는데 초콜릿 파는 허쉬 이런 것도 다 신고가 바짝 붙어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확실히 지금 경기 둔화는 맞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저성장에도 오히려 실적 방어가 되는 이런 코카콜라, 펩시 같은, 맥도날드 같은 안 갈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 가진 거의 필수 소비급 음식료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주죠 사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이 확실하게 뭔가 현금 부자에다가 AI 성장 동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침체가 와도 끄떡없는 기업에 넣어놓자 했을 때 요 선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영역, 빅테크와 음식료 필수제가 지금 두 개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맥도날드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뭔지 봤더니 맥도날드는 침체가 아니어도 강한데 침체에 특히 강하다면서 되게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저녁에 맥도날드 먹으러 잘 안 온대요. 외식한대요. 보통 막 초호황에는. 근데 저녁 식사하러 맥도날드 많이 오고 있대요. 이건 불황의 신호래요. 전형적인 맥도날드에서 보는 침체 지표래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감자튀김 주문이 맥도날드에서 보는 침체 시그널인데, 요게 침체 신호가 나왔대요. 뭔지 봤더니 보통 경기가 좋고 할 때는 햄버거 주문할 때 감자튀김을 꼭 주문한대요. 근데 그 햄버거 주문하시는 고객들이 감자튀김을 안 주문하기 시작하면 그게 침체 신호라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튀 주문이 확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트 메뉴 안 시키시고 돈 아껴야지, 지금 사치다, 콜라고 뭐고 감자튀김이 뭐고 햄버거나 먹자 이러면서 그렇게 결제당 품목 1인당 3개를 사던 사람이 그냥 햄버거 하나만 산다 이럴 때 이게 불황의 신호라고 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오히려 좋아한다. 우린 침체면 주가가 더 오른다.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도 배달 주문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요것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펩시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호황기 때는 캔을 산답니다. 일회용 캔 사서 그냥 좀 먹고 버리고 이러는데 불황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페트병을 구매한다네요. 아껴 먹는 거죠. 페트병 큰 거 사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불황의 신호랍니다. 이미 이제 기업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업들은 그런데 수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음식료 외식 기업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락세를 못 피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참고로 도미노 피자가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거든요. 테슬라 뺨칠 정도로 많이 올랐었어요. 진짜 거의 뭐 5배인가 6배 올랐던 걸로 아는데 지금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미끄럼틀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배달을 이제 안 한대요. 확실히.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걸 선택하면서 이 도미노 피자는 배달이 활성화돼야 돈을 번답니다. 배달의 핵심 사업이래요. 그래서 배달을 일단 안 시키면은 최대 피해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직접 해 먹을 거면 도미노 피자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어디 외식하러 나가시면은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도미노는 약간 배달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응으로 테이크아웃 고객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가도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타벅스나 펩시, 코카콜라, 맥도날드랑 정반대죠. 약간 이렇게 주가가 또 차별화되는 모습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달이 이슈였다,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불황이 오니까 신중한 소비자들이 당장 생필품은 안 쓸 수 없으니까 버티고는 있다.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여기 가격 인상 9%한 거예요. 이게 그 기업들의 가격 인상 표거든요. 코카콜라 9%, 허쉬 초콜릿 8.9, 먼델리즈 같은 스낵류 16.2, P&G 이런 생필품 10% 가격 인상 효과 덕분에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몇몇 기업들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매량이 줄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슬슬 가격 인상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코카콜라나 이런 데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은 진짜 잘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짱짱한 거죠. 버핏이 코카콜라 좋아하는 이유 알 수 있는 대목이 요 대목입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소비자들이 콜라를 끊을 수 없는, 콜라만 파는 건 아니지만 탄산음료 이런 것들 판매량이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도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실적 방어주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면 사람들이 아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이 네슬레라고 있습니다. 이거 스위스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엔 상장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슬레가 또 가격을 10% 올린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8.2 올리는데 올해 또 올린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식품 기업들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올리면
소비자들은 진짜 올해 지갑이 확 쪼그라드는 효과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버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AI 테마를 한 빅테크 중에서도 일부죠. 메가테크와 필수제가 간간히 신고가를 뚫고 52주 고가를 뚫고 있는데, 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보통 진짜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소수의 종목이나 소수의 분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올랐는데 아직은 그런 신호는 안 보인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이번 주에 보고서 내면서 1990년 이후에 여기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가장 좁은 영역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500개 종목, S&P 500개 중에서 고가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훈훈하신 분들은 이 5% 주식을 잘 내고 있거나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쏠쏠하신 거고, 대부분 나머지 95%는 신고가 근처도 못 가고 고가 못 뚫고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도 2000년 닷컴버블 이후에 바닥 장세에서 이렇게 고가를 뚫는 비중이 최소 20-30%. 그러니까 주식 10개 중에 3개는 막 고가 뚫고 올라가고,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에서도 막 10개 중에 2-3개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100개 중에 5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훈풍이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다른 주식들도 이렇게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지수도 올라가고 강세장으로 돌아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올라가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강세장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나왔는데 역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1%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이 2%였던 것에 비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분기도 더 둔화되는데요. 까딱하면 이제 역성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미국 경기가 특히 좋았거든요. 따뜻해진 날씨 뭐 이런 것들 덕분에, 또 그리고 침체가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안도감에 또 주식이랑 코인 이런 것도 올랐었던 1분기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했어요. 자동차도 몰아서 샀답니다. 그래서 1분기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고, 2분기 되면 확실히 4월부터 지금 나빠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경기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진짜 교과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 올리냐가 돌아오는지 핵심이 되겠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와중에 지금 시장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호재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찍기 직전까지 봤을 때는 미국의 16번째 규모인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지금 주가는 98% 빠져서 사실상 파산이고요. 결국은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번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인수해주는 거, 그게 지금 증시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월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망하게 놔두면 대형 은행도 얘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그때 은행 구제한다고 JP모건이 총대 메고 은행들한테 다 돈 걷은 게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40조 50조 원을 이 지역 은행들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예수금 형태로 이거 그냥 파산시키면 JP모건도 돈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떼인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거를 총대를 메고 살려서 떠안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대형은행들이 끝까지 안 하려고 해서 정부가 일요일 정오까지, 일요일 낮까지 끝내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민간 은행들이 나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결국은 떠안아가지고 이제 세금이나 뭐 투입해가지고 연준한테 돈을 빌리던지 해가지고 자산 매각을 헐값에 하겠죠. 이거 결국은 세금 투입이죠. 근데 이제 연준은 지금 어떻게든 돈 안 빌려주려고 한답니다. 이 은행들 신용등급을 낮춰서라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도 안 좋고 돈 빌려주면 또 돈 풀어야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우스갯소리로 지금 은행 빙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실버게이트 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소형 은행이라 크게 증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이런 게 조금 전염이나 확산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의주시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얘가 파산하면 또 다음 차는 누구냐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유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몰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 긴급대출, 연준한테서 은행들이 빌려가는 돈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돈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지난주에 기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은행들이 돈이 필요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퍼스트 리퍼블릭뿐만 아니라 어떤 중소형 은행들도 뭔가 지금 뱅크런이나 예수금 이탈이 일어나서 연준한테 급히 돈을
빌려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좀 추이를 봐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주면 모르겠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증시는 지금 이 위기를 오히려 호재로 여깁니다. 역시 주식 투자하는 낙관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봐라, 지역은행 터지는 거 봐라, 연준이 여기서 더 올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에 한 번 올리는 건 올리고 거기서 절대 못 올린다에 거의 뭐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올리긴커녕 언제 내리냐의 문제다라고 자신만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금리 내리고 빅테크나 성장주 나스닥 위주로 막 오르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 반박하자면 반박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현재는 그런 호재로 좀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무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진짜 물가 이번 주에 나왔지만 물가도 내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 근원 물가라고 하죠. 끈적끈적한 요 물가는 이렇게 4에서 잘 안 내려오고 물가가 3이나 연준이 원하는 2까지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연준도 곤란스럽겠습니다. 그렇게 물가도 높고 그리고 연준이 임금 둔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이게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연준 의장이 가장 신뢰한다고 직접 밝힌 임금 지표 하나가 있는데 고용 비용 지수라고 ECI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나왔는데 아직도 4.8% 상승입니다. 연준 의장은 이게 3까지는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멀었죠. 그래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참 곤란스럽겠습니다. 은행 위기는 터지고 있고 아직 물가 높고 고용도 탄탄하고요. 아직까지는 나빠지고 있는 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역시 수요일 날 새벽이죠.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후에 기자회견에서 할 일 남았다라고 할 것인지 이제 올렸으니까 한번 멈추고 지켜보겠다라고 할 건지 만약에 멈추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증시 막 호재로 엄청 좋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연준 의장이 항복했다 이러면서 다음날 막 기사 쏟아져 나오겠죠. 막 빅테크 폭등, 나스닥 급등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할 일 남았다, 우린 물러서지 않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연준 의장이. 그러면 이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죠. 시무룩하면서 에이 뭐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아직까지는 또 돌아오는 주에 금리 결정과 전망, 연준 의장의 발언 이걸 좀 증시가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쇼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다 아니까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까 쇼크는 딱히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돌아오는 주에 지금 5월부터 연휴여가지고 중국도 노동절이라고 연휴입니다. 그래서 중국 휴장이 월화수 있고 한국도 월요일 날 휴장이라서 연휴 어디 놀러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막 5월 줄줄이 연휴여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휴장이고 뭐 일본도 휴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미국은 휴장 없습니다. 미국은 휴장 없고요. 화요일 날 스타벅스 AMD 실적 발표,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지금 빅테크랑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막 잘 나가는데 S&P 500 지수는 저도 시장 지수 들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몇 달째 변화가 없어요. 1년째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4,200을 못 들고 우스갯소리로 4,200만 넘어가면 연준이 막 끌어내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1년째 여기 박스권 유지되어 있는데 지금 막 마소나 뭐 이런 빅테크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장세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고 4,200 뚫으면 이제 증시도 강세장 진입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169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역시 당분간은 실적이 탄탄한 방금 소개 한번 해드린 그런 주식으로 쏠림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확실한 주식들로 많이들 돈을 옮겨 가시는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실적 캘린더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텍스트로 정리한 거 보셔도 됩니다. 이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캘린더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또 정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성년 자녀를 두신 구독자분들 계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인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미성년 계좌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4월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비대면으로도 자녀분들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래 준비물만 있으면 쉽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도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4월부터는 미래에셋, KB, 키움, NH 이런 증권사들 순으로 쭈루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계좌 개설하실 때 이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녀분께 주식 사주실 때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